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험계획법의 제2강은 실험계획의 구조모형과 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모수요인과 변량요인의 종류와 적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구조식의 구성과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수요인과 변량요인을 비교하고 특징과 구조모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2강의 첫 번째 주제는 모수요인과 변량요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요인입니다. 즉, 거의 이 앞에 개론편에서 2회, 1회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것이 요인의 분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이 모수요인과 변량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앞으로 얘기되는 그 실험계획법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먼저 모수요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수준을 지정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수준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라면 우리가 30도 40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기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판을 쓰는데 포스코 거를 쓸 거냐 현대철 거를 쓸 거냐 세아제강 거를 쓸 거냐 이렇게 업체도 역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예,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정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로 모수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분명히 이것은 한번 정한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표현하면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는 기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모수요인의 주 정의로 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어요인입니다. 제어는 뭔 뜻일까요? 당연히 컨트롤이라는 뜻이죠. 조정할 수 있다. 즉 표준화 대상이다. 기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표준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대상은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조건을 표준화하겠죠. 그래서 최적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실험의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어 요인이 유의하면 반드시 최적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요인에 대한 특징으로는 최적해를 선택하고 실험의 주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주요 제어 요인의 핵심 용어로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수 요인으로는 표시 요인입니다. 표시. 필요시에만 기본적 요인이 된다. 그래서 표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요. 얘도 당연히 모수 요인이니까 기술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재현성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어 요인하고 다른 것은 이 자체가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는 뭐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쟤는 뭐 하는 거냐? 다른 제어 요인과의 교호작용을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 요인에 대한 시험 설명 예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제어 요인과의 교호작용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또는 재현성은 있고 기술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최적 수준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요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요인이 나오면 이거 표시 요인이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같은 거죠. 브레이크는 정지 상태에서 아무리 잘 들어도 이거 소용이 없는 거죠. 당연히 뭐냐 하면은 이 브레이크는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속도하고 연동이 됩니다.
시속 얼마일 때 제동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형태의 속도에서 제동거리가 나쁘면 이건 나쁜 거고요. 어떤 특정 속도에서 제동거리가 좋으면 이건 뛰어난 거죠. 근데 그냥 아무 관계없이, 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좋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떠한 주요 제어 요인과, 즉 정해지는 요인과 관계되어서만 따지는 그러한 요인들을 표시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외에 다구치 실험계획법에 가면 신호 요인이라는 것이 주로 나옵니다. 이 신호 요인은 뭐냐 하면은 동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어떤 다른 요인의 출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입력 요인입니다. 이것도 모수 요인에 들어갑니다만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변량 요인입니다. 근데 사실 변량 요인은 별거 아니거든요. 자세히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변량 요인은 기술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 변량 요인입니다. 이 변량 요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아까 블록화의 원리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블록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층화 랜덤을 위해서 블록을 지정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층화 랜덤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랜덤을 못 듭는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거 이겁니다. 우선 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3번씩밖에 실험을 못 해요. 실험을 9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9번 랜덤을 돌릴 수 있나요? 못 돌리죠. 하루에 3번밖에 못 하니까요. 결국은 실험을 3일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할 수 없이 하루씩 그 3가지가 전부 빠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실험을 구성합니다. 이때 이 시간을 블록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븐에 빵을 굽는데 빵에 오븐이 3개밖에 못 굽는 거예요. 근데 빵의 테스트는 3가지 제품을 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어떤 요인을 가지고 각각 3가지 수준으로 실험을 하려면 3, 3은 9, 9번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빵을 3번밖에 못 굽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3가지 요인이 ABC라면 이날도 ABC, 이날도 ABC, 이날도 ABC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면 5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ABC가 다 골고루 실험이 일어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랜덤으로 돌리면 AAC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랜덤을 돌리게 되면 5분의 작동 순서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건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순서를 랜덤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자체의 배치를 하나의 블록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 요인이 됐을 때 이것을 수준이라 하는데, 자, 이 수준 순번은 한 달 뒤에 다시 1, 2, 3 똑같은 실험을 했다. 그렇다고 이 1과 이 1은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해놨을 뿐이지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블록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안 막으면 아무리 표준화해도 품질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블록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하다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비용을 투입해서 이거를 방어해야 되죠. 이러한 형태의 요인을 블록 요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시간과 장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반면에 집단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단 요인은 뭐냐 하면요.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로트에서 서브 로트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트에서 서브 로트를 뽑는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 2단계 샘플링이죠. 로트에서 서브 로트를 뽑는데 이 서브 로트를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수준의 구성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수준의 구성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건 뭐냐 하면은 얘와 얘와 얘는 시그마 B, 즉 분간 변동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분간 변동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간 변동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분간 변동은 뭐냐 하면 치우침인데요. 즉 표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거죠. 결국은 이 집단 요인은 표준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고요. 또는 분간 산포가 있느냐 이걸 따질 수도 있고요. 샘플링에서 얘기하는.
또는 측정 오차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량 요인에서 산포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것을 측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집단 요인을 쓰게 되고요. 집단 요인이 아니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준을 랜덤으로 결정했다. 이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집단 요인입니다. 이 집단 요인과 블록 요인의 차이점은 블록 요인은 랜덤을 돌릴 수가 없어 층화 랜덤을 돌려요. 근데 집단 요인은 서브로트를 랜덤으로 뽑았을 뿐이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실험하는 것은 실험 순서는 다시 랜덤을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층화 랜덤이 아니라 일반적인 완전 랜덤 실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단 요인은 완전 랜덤으로 실험이 되고요. 블록 요인은 층화 랜덤으로 실험이 되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구치 요인에서는 잡음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음은 이제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다구치 실험에서 쓰는 말인데 이 잡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별량 요인을 표준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표준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더운 날, 아주 추운 날, 북극, 남극, 그 다음에 적도 이런 걸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나쁜 거, 무지하게 너무 좋은 거를 놓고 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을 하나의 요인으로 봐가지고 실험을 테스트해서 그러한 데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빼내겠다.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가 흔히 잡음 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폐 카운트기를 개발한다고 합시다. 이 화폐 카운트기는 결국은 화폐를 세는 건데 화폐가 워낙 상태가 여러 가지 나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화폐의 상태는 우리가 표준화할 수 없는 굉장히 좀 관리할 수 없는 산포 요인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구치 같은 경우는 그걸 잡음 요인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요. 아예 빳빳한 신권, 정말 세기 어렵거든요. 빳빳한 신권만 넣어가지고 하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꾸길 대로 꾸겨요. 찢던지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그냥 돈을 거의 쓰레기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돈과 최상의 돈이죠.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걸 카운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상태와 최상의 상태를 읽어내면 정상적인 것은 잘 읽어내겠죠. 이렇게 실험함으로써 아무리 나쁜 경우라도 가장 좋은 결과를 빼낼 때 요인으로 결정하는 것, 이거를 잡음 요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나온 문제 중에서 보조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조 요인은 뭐냐면요. 뭐 실험으로 보려는 건 아니래요. 근데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실험까지 하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간혹가다 그런 문제가 한 번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제2강의 두 번째 주제는 실험계획법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구조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험계획법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구조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일요인 실험법에 관한 표입니다. 요인은 지금 현재 A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준이 1에서 L까지로 되어 있죠. 통상 A는 수준이 L개라고 얘기합니다. 즉 개수가 L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B는 그 다음엔 통상 M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C가 되죠. 이렇게 3요인인 경우에 C의 수준은 LMN 이렇게 나갑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MN 다음에는 보통 P를 쓰는데요. 뭐 2까지 가는 경우,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시험에서는 이 정도 기호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L을 나타내는 지칭하는 핵을 보통 I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M을 나타내는 기호는 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I가 1에서 L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I가 보통 수준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수준의 개수가 I는 L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J는 M개가 되죠. 그 다음에 IJ 다음에 당연히 K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K는 M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J, K 다음에 뭘까요? 뭐 여기는 이제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뭐 IJ, K, P, Q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알아서 쓸 수도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냥 D가 P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보통 3요인까지만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그렇게 많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까지는 규칙적으로 LMN, IJK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는 현재 요인이 A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죠. A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1요인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요인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I가 1에서 L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반복수가 되겠죠. 예, 반복수는 여기에도 어차피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쪽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니까 얘가 I면 그 다음에 이제 J가 되죠. 그러니까 J는 1부터 반복수가 R개가 되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어떠한 요인에 해당되는 거라면 보통 M을 쓰는데 요인에 해당되지 않고 기본적인 반복만 얘기하면 그냥 1에서 R까지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반복수가 M으로 대신 나오기도 하니까 꼭 M이 수준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보통 반복은 R로 표현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1요인 실험에서는 R 대신에 M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일종의 반응값 Y이기 때문에 이 Y들의 합이 나와 있죠. Y들의 합은 Y1J, J는 1에서 반복수 R이죠. 예,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T1 땡이라고 표현합니다. 원 땡. 땡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T에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J에 해당되는 거죠. 그 J 이퀄 1부터 R까지를 모조리 더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R로 나누면 땡으로 나누는 거예요. 땡의 개수로 반복수로 나누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평균이 되겠죠. 그럼 Y바 원 땡이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 땡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Y바 원 땡은 무슨 얘기냐면은 J가 1에서 R까지를 평균 냈다. 즉 평균의 땡은 평균 냈다는 뜻이고 T의 땡은 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T는 합을 얘기하는 단어이고요. 토탈이죠. 그 다음에 평균은 아시다시피 바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Y바 원 땡은 A1의 평균, Y바 투 땡은 A2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AL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Y바 L 땡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전체 평균은 결국은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평균 냈다. 즉 시그마 Y바 땡이 되겠죠. 땡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I가 1에서 L까지 더한 거겠죠. 얘들을 더해서 뭘로 나눴겠습니까? L로 나누게 되겠죠. 그 L로 나누면은 결국은 Y 바바가 되죠. 그래서 평균의 평균, 이것을 알다시피 Y 바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해서 지금부터 요인 효과와 평균 오차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어의 정의가 하나 먼저 시작됩니다. 먼저 각 수준에서의 로트의 평균을 UI라고 하면 결국은 A1의 평균은 μ1이 되고요. A2의 평균은 μ2가 되겠죠. AL의 평균은 μL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체 평균 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해서 즉 μ1 플러스 μ2 플러스 점점 플러스 μL 해서 L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μ가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뭐라고요? 예, Y 바바입니다. 그래서 이 Y 바바는 바로 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U를 Y 바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Y바 원 땡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Y바 원 땡에 Y 바바를 빼면은 기본적으로 A1 수준의 순수 변동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값은 A1일 때 평균값입니다. 근데 이 평균값도 전체 평균값 범위 내에 있으니까 전체 평균만큼은 일단은 빼줘야지 순수하게 A1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2의 순수한 효과는 A2의 평균값인 Y2 땡에서 Y 바바를 빼면 기본적으로 A2 수준의 순수 변동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각각의 수준의 순수 변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요인 효과는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I가 되겠죠. 그러면 B에서의 순수 효과는 BJ가 됩니다. C에 있어서 순수 효과는 CK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이 AI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빼는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뮤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면 뮤1이 되겠죠. 즉 뮤1에서 뮤를 빼는 게 되죠. 그럼 모든 것을 통틀어서 AI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즉 UI에서 뮤를 뺀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UI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U 플러스 AI다. 즉 UI는 U 플러스 AI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모평균이죠. 어쨌든 요인 효과와 관계없는 어쨌든 이 집단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AI는 뭐냐 하면은 바로 I 수준에서의 요인 효과가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표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값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 기준으로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 값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만큼이 추가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A1을 표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A2를 표준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걸 뺀 게 되죠. 이러한 형태의 값을 우리는 요인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의 구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Y11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런 거 기억나시죠? XI는 기본적으로 U 플러스 EI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확률 변수 X라 그러는데 우리는 Y가 결과값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우리는 Y를 씁니다. 그러면 YIJ가 되는데 I 조건 하에서 J번째 실험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UI, 즉 요놈의 기본적인 평균 플러스 J의 변동은 이 I의 변동이니까 이게 I가 J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IJ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I가 없는데 I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I는 당연히 J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YIJ는 결국은 UI 플러스 EIJ인데 바로 앞에서 UI 마이너스 U는 AI다 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결국은 UI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U 플러스 AI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죠. U 플러스 AI 플러스 EIJ. 이것을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식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YIJ는 전체 평균 U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전체 평균은 우리가 몇 개의 수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평균값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AI에 영향을 받는데 어느 수준의 표준에 따르느냐 하는 얘기겠죠. 이 AI가 입력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AI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요인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 효과와 관계없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 자체의 변동이 우연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연 변동에 해당하는 요인이 아시다시피 오차가 되죠. 그래서 오차 EIJ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구조식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모평균이죠. 모평균과 요인 효과와 오차 요인으로 나눠진다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기초문제로 여러 번 출제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유형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 모형을 가지고 모든 실험 계획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자마자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A밖에 없으니까 요인은 한 가지다. 이런 배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A 말고 B가 있으면 이건 2요인 실험이고요. C가 있으면 3요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I인데 E가 I에다가 또 하나 있죠. 옆에 J가 더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반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E는 요인의 차원이 나타나고요. 즉 이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다가 A와 B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 있으면 이건 반복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있는 요인의 숫자가 2개인데 여기가 IJ 2개만 나왔으면 이건 반복을 안 준 겁니다. 나중에 이요인 실험에서 알 수가 있죠. 즉 구조식만 딱 보더라도 요인이 몇 개고 반복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별량 요인과 모수 요인은 여기서 또 구분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제2강의 세 번째 주제는 모수 요인과 별량 요인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표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분산 분석이나 또는 구조 모형을 설계하는데 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수 요인과 별량 요인은 그 종류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우선 모수 요인은 이미 학습한 대로 수준을 기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험자에서 조건을 미리 정한다 그랬죠. 반면에 별량 요인은 수준이 확률적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집단 요인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블럭처럼 인위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랜덤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요인으로만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자체가 재현성이 전혀 없는 형태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하면 AI의 기대가입니다. AI가 뭐냐고요? 예, 이거죠. YIJ는 U 플러스 AI 플러스 EIJ다. 여기서의 AI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 효과가 기본적으로 모수냐 별량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일단 모수인 경우는 A는 고정된 상수라 했죠. 그래서 AI의 기대값은 AI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온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온도를 20도, 30도, 40도로 수준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준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 수준에 있어서의 평균 값은 U는 30도가 됩니다. 그럼 평균이 30도니까 순수하게 정중앙 온도를 중심으로 이 온도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정된 온도는 평균 온도에 얼마큼 치우쳐 있을까요? 정답은 네, 마이너스 10도 치우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0도 치우쳐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10도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떠한 각 수준마다 각각의 다른 값에 의해서 실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은 AI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별량 요인인 경우에는 기대값이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집단인자예요. 어떠한 집단에서 여러 가지 서브루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을 랜덤으로 3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뽑은 이것의 평균치가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이것의 각각의 기본적인 조건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서브로트에서 뽑았지만 이 자체는 결국은 하나의 로트죠. 결국은 하나의 로트에서 랜덤으로 뽑은 이것들은 실질적인 값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기계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로트의 모평균에서 그 값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로트 간 산포가 0이 돼야 된다. 즉 시그마 B제곱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AI의 기대값은 무조건 0을 기대한다. 즉 AI끼리는 차이가 없음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확률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AI의 평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AI를 평균을 내려면 각각의 AI들을 더해서 L로 나누면 평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A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A바는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들을 전부 더하면 이 값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AI가 정체가 뭐냐 하면은 뮤i 마이너스 뮤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다 더해 보십시오. 뮤i 마이너스 뮤를 모두 더하면 시그마 뮤i 마이너스 시그마 뮤가 됩니다. 그럼 값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시그마 뮤면 MU가 되고요.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MU가 돼야 되겠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차의 합은 0이다. 기억나시죠? 어쨌든 이것도 여기서의 효과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이게 편차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하나만 하면 이건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시험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L이 3일 때 A1 플러스 A2는 마이너스 A3이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죠? 왜냐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0이기 때문에 하나만 살짝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찍기도 합니다. 그럼 맞죠? 예, 이런 건 완전히 함정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도 돼요. 반면에 여기는 확률 변수입니다. 예, 이것의 기대값은 분명히 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합이 0이다라고 보장할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냐 하면은 A반은 0이 아닙니다. 어떠한 값이 맞든 틀리든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이지만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극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별량 요인은 기대값은 0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평균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건 개념이 다른 거 아시겠죠? 예, 이거는 추구하는 바, 즉 무한으로 갔을 때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몇 개를 샘플링을 뽑았을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간의 3포의 척도의 표시입니다. 예, 모수는 사실은 3포를 따지는 건 아닌데요. 조건을 설정하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아까 보신 대로 y바 1과 y바 2와 y바 4는 값이 틀릴 수밖에 없죠. 조건을 달리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 간의 3포는 얼마나 차이 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시그마 AI에서 효과들의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합한 후 이것을 자유도로 나누면 L-1이죠. 예, 이것이 바로 시그마 A 제곱의 값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A바가 뭐라 그랬죠? A바는 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바가 0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L-1분의 시그마 이게 안으로 들어가죠? AI의 제곱.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수 요인은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별량 요인은 AI 간의 분포의 분산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시그마 B 제곱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인이 A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시그마 A 제곱이 되죠. 얘도 계산은 결국은 똑같아요. 요인 효과에서 요인 효과의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서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 A바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바는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을 표시해 놓고 A바가 있으면 별량 요인이고 A바가 없으면 모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세요. 변생 모사 바. 축구에서 바죠. 바. 바 하는데요. 이 바 테스트하고 똑같습니다. 이 평균을 냈을 때 별량 요인이면 살고 모수 요인이면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량 요인은 0이 아니고 모수 요인은 0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A바가 없어요. 여기는 A바가 존재하죠. 이렇게 별량 요인과 모수 요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쑥 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거는 기술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얘는 확률적인 수이다. 즉 기술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때려잡으셔도 일단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외우는 방법 잘 보세요. 변이 제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변이 제로. 별량의 기대값은 제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별량의 기대값은 제로다. 변이 제로. 아니다. 모수는
이 AI면 AI다. 아니죠. 아니다, 제로다,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변이 제로, 아니다, 제로다, 아니다. 쉽게 해서 별량은 기대값이 제로, 모수는 기대값이 AI, 즉 제로가 아니다. 하지만 모수의 평균은 0이다. 별량의 평균은 0이 아니다. 그래서 변이 제로, 즉 똥이 제로라는 얘기죠. 똥이 제로니까 변비가 없다 이거예요. 실험을 열심히 해서 표준을 잘 만들면 변비 없는 표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이 제로. 그러면은 옆에 아니다, 기다, 아니다. 제로다, 아니다, 제로다,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간혹가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변생 모사로 A바가 있다, 없다로 나타나니까 주의하세요.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5차항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IJ는 U 플러스 AI 플러스 EIJ인데 이놈이 Y바 I 땡이니까 넘어가면 EIJ는 YIJ에서 Y바 I 땡을 뺀다는 얘기니까 순수한 우연변동, 즉 오차 변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이 제로, 오차도 별량 요인 이상 무조건 변이 제로가 됩니다. 뭐 말 하나 마나 시그마 E 마이너스 2바 PE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서 정률하면 무조건 이건 용어의 정의가 0이죠. 그래서 무조건 평균은 0이에요. 그러면 자동방으로 뭐가 생각합니까? 예, 불편성이 나타납니다. 즉 편차가 없이 정중앙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차의 분산은 무조건 시그마 2 제곱이죠. 이건 무조건 뭐 때려봐 주게도 항상 시그마 2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될 때 실험을 왜 그랬냐면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랜덤으로 실험한 결과는 무조건 앞공정과 뒷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확률 변수 2의 독립적인 발생을 계속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그 자체가 오차 분산 시그마 2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오차 분산이 시그마 2 제곱이니까 정규성이 성립하네요. 그리고 오차 분산이 시그마 2 제곱인 건 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4개를 다 합치면 이와 같은 4가지 성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끼어서 나오냐 하면요. 4개 중에서 랜덤성이란 말이 끼어서 나와요. 근데 통계학에서 랜덤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5차의 4가지 특성이 아닌 것은 랜덤성, 정규성, 독립성, 분산성 그러면은 랜덤은 무조건 맞을 거야. 정규성은 무조건 맞을 거야. 일단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낚싯밥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혹시 그 사직동에 가면 국립도서관 중에서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정독 등불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넷 중에서 정독 등불에 해당되지 않는 게 그냥 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일단 이 4가지는 오차항의 기본 특성으로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험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4가지를 확인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시험 문제에서 이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전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차항의 4가지 특성이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시그마 2제곱에 대한 수식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인 실험에서 위해서 나온 건데요. 일단은 그냥 이거는 일단 그 바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시그마 2제곱은 이 제곱 EIJ의 제곱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죠. 이 EIJ 마이너스 이 바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기대값에서 변이 제로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로예요. 얘가 제로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흔히 이거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VIJ는 원래 사실은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 이렇게 해서 빼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뭐 0이 돼서 없기 때문에
이것만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된다라는 걸 이제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이건 뭐냐 하면 다 요인배치법에서 제곱합을 구하다 보면 이게 풀려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간단히 설명할 건데요. 이 시험 문제는 거의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나오면 틀려버려도 됩니다. 다만 그 항목을 보면서 제곱합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범 파이팅!